힘이 되는 경제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김윤경 경제 전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KT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세요? 아니 이런 경우가 이렇게 대표 후보가 막 물러나도 돼요 이거? 점입 가경인 거는 처음 보는 일이지만 네. 처음 보는 일이 아니라서 저는 처음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시군요. KT나 이런 그 주인 없는 대기업에 대한 예, 인사 개입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아, 인사 개입 중에서도 이 예. 이제 방식이 네네. 먼저 사실 KT 전 대표이사 구현모. 구현모 대표이사가 난 다시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접습니다. 네, 연임을 이사회에서도 승인을 해줬는데 네. 경선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했는데 그때도 또 됐어요. 네. 그러다가 안 됐죠. 그다음에 이제 자진 사퇴. 예, 자진 사퇴했어요. 자진 하고. 사퇴. 그다음에 두 번째 자진 사퇴가 나온 거죠. 윤경림 후보도 이사회에서 후보로 지명됐어요. 네. 이제 임명만 받으면 돼. 근데 주총에서 임명 받으면 되잖아요. 네. 31일 날. 31일. 근데 야, 나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고 지난주에 얘기를 하더니 오늘 정식으로 네.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들 고르고 그다음에 이사회 의결까지 나온 그 후보자가 두 번 연속 사퇴한 경우는 없죠. 예, 그래서요. 지금까지 그런 그게 정말 그 동안에 앞에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참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해서 분산돼 있는. 오너 네, 없는. 소유분산 네. 기업이죠. 예. 그러니까 주식회사에 주주가 다 있는데 주인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우리 네네. 재벌들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인 없는 기업 이렇게 부르는데 소유분산 기업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네. 이 소유분산 기업이고 규제산업 또는 민영화된 기업들 중에서 정부가 인사 개입을 안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역대 정권들 다 개입했고요. 네. 그래서 부작용이 있었는데 지금 KT는 정말 너무나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너무나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면에서 이렇게까지라는 이제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러니까 사례죠. 왜 이렇게까지 KT 회장들이나 이사진들이 경영진들이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KT도 빌미를 줬고요. 예.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오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 분산 기업이 이제 알아서 그 주주들이 또 분산이 돼 있는 만큼 그렇죠. 주주의 목소리도 듣고 또 뭐 국민연금이 있으면 국민연금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있었다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네. 정치권에서 나서서 후보를 내자마자 구현모의 뭐 이중대라느니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막 정치권이 더 오버를 해가지고 압박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랬죠. 예, 뭐를 위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설명 하나도 없이 일단 안 되는 후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정부가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정치권을 뭐 옆구리를 찔러서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이렇게 정권이 흔드는 것이 수위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 정권이 흔드는 것 자체는 구문이어서 국문이죠. 근데 예. 이번에는 좀 정도가 예. 아니 31일 주총 앞두고 두 후보를 이렇게 그냥 다 이게 소위 국민의힘 쪽에서 밀었다고 이게 이렇게 여의도 바닥에서는 다 알려져 있는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 MB 때 산자부 장관이었나요? 다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죠. 다시 예. 거기를 잘랐거든요. 후보 네. 추천위원회가 거기서 그 양반이 잘렸거든. 예. 그랬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KT 일련의 사태가 우리 이른바 그 민영화되고 소유분산된 기업의 지배구조 가버넌스가 왜 취약한가, 취약한 원인이 뭔가를 잘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가버넌스가 취약한 거는 정부의 지나친 인사 개입에서 비롯되고요. 네. 그리고 정부가 사실 국민연금이 기관 투자자로서 또 대주주로서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고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은 국민연금 역시 정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이 두 가지가 사실 소유분산 기업이 왜 미국식 소유분산 기업들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가 오히려 나쁜 것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비치느냐라고 네. 할 때 설명이고요. 그것을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정부의 네. 지나친 개입과
정부 사실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 때문에 소유분산 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가 엉망인데 소유제 지배 구조가 엉망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더 엉망이 되도록 지금 정부가 몰고 간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이죠. 예, 잠시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요즘 일하랴 공부하랴 힘드셨죠? 그런데 지치고 찌릿한 엘보우 같은 피곤함은 어떻게 하셨나요? 국내 최초 어르신 타입의 성대모사로 찌릿하고 피곤한 마음까지 빠르게 우리 집으로 가자. 매일 오후 4시 5분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홍주 씨, 뭐 좋은 일 있어요? 아이돌 라디오가 유튜브로 이사를 갑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밤 9시 MBC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아이돌 라디오 생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말 라디오 방송은 이사 안 가요. 사랑 벚꽃 말고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가운 소식. 여성시대 신춘 편지 쇼쇼쇼. 누님, 올해는 글자가 2개라면서요? 3년 그리고 그 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총 상금 2,500만 원. 매년 쓸까 말까 고민만 하셨던 분들 올해는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마감은 4월 2일 일요일 자정까지. 더 자세한 내용은 imb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IBK 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여성시대 신춘 편지 쇼쇼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먼저 마음을 전하는 일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처음만 힘들다. 인사하는 거 처음만 힘들지. 손 내미는 거 처음만 힘들지. 사랑한단 말 처음만 힘들지. 감사하단 말 처음만 힘들지. 한 번 시작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아. 먼저 시작해봐요. 마음을 전해. 마음을 전합시다. 매일매일이 따뜻해질 겁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당신을, 어제와는 또 다른 우리를, 편견 넘어 진짜 세상을, 나도 잘 몰랐던 나를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좀 쌀쌀했는데요. 내일은 기온 좀 더 올라서 평년 수준의 봄 기온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 5도에서 시작해 16도까지, 대구는 4도에서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내일 하늘 대체로 맑겠고 수도권과 충청, 호남도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거치겠습니다. 다만 내일 다시 해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공기질이 나빠지겠고요. 당분간은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연민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힘이 되는 경제 박상인, 김윤경 두 분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오늘 언론에 보니까 네. 정말 센 얘기 하셨던데, 소액주주들 발이라고 해서 따옴표를 쳐서 언론에 공산국가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관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공산국가면 일어날 수는 있어요. 뭐 국영기업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게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약간 좀 중단이 되기는 네네. 했었는데 이게 흔하게 자꾸 봤던 일처럼 생각이 되는 게 정권 교체기에 항상 그 KT KT CEO들 사장들이. 검찰 수사 걸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교체가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CEO를 선임을 하는 과정이지만 어쨌든 퇴임을 하고 자기 사람을 꽂히려는 시도는 무수하게 있어 왔고 네. 심지어는 그래서 뭐 CEO가 배임이나 이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었고요. 네. 연임이 됐던 분은 황창규 전 CEO가 그 유일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뭐
그 국민연금이 알아서 발동을 하든 아니면 아니든 간에 그 KT 내부에서도 일단 빌미를 제공해 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주총을 열고 뭐 이런 과정이면 되는데 어쨌든 그 후계자들을 양성한다기보다는 항상 그냥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정권의 코드에 정권의 맞추는. 코드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 그러면서도 연임을 할 수 있어서 네. 뭐 로또 같은 자리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식의 자리를 만들어 왔던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이제 빌미를 제공을 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할 수는 있어요. 전 이거는 관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금융권 CEO든 통신사 CEO든 네네. 다른 CEO든 간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는 이제 아까 공산권 국가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주주나 혹은 소비자나 아니면은 뭐 고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라면 정부가 괜찮은데 저는 예. 뭐 네네, 박 경영에 교수님.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도 그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규제 산업에서 네. 규제를 안 지켰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건 맞는데 네. 가버넌스에 대해서는 주주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배구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걸 지배구조. 해야 되고 물론 지배구조를 좋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정부가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하라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거 이런 건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 이사장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연금 가입자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 이런 게 정부가 할 일인데 자. 근데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거는 바람직하다 안 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개입이고 관치예요. 그것도 제가 개입이다. 보기에는. 자, 네.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할 때 이익과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 그리고 그쪽 삼성물산의 이익과 관계없이 사실은 투표행위를 해가지고 당시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네. 다 감옥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이익 그리고 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영을 좀 투명하게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집사라는 뜻이죠. 네, 집사처럼 행동을 해야지 된다라는 의미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주주의 집사인지 고객의 집사인지 아니면 정권의 집사인지를 모른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지금 있는 KT에 거죠. 국민연금이 예. 개입하는 방식이. 근데 이거 사실 스튜어드십 코드 처음 나왔을 때 국민의힘 쪽이나 현재 정부 여당 쪽에서는 연금 사회주의사라고 엄청나게 비판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죠. 예. 이 공기업이 민영화된 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스튜어드십이고 재벌 대기업에 개입하는 건 연금 사회주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앞세웠어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라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장 세워서 국민연금이 어쨌든 KT 지금 대표이사 선임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했으니까 스튜어드십 두 코드 번. 제가 조금만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지 그래야지 진정하게 주주 내지는 수탁자 이익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 독립성이 있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적인 내용은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권 행사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뭐 국민 투표 주총에서 투표를 어떻게 하겠다 공개하는 것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고 그다음에 공개하는 사람들 모으는 것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들어가긴 해요, 형식상. 그런데 만약에 KT가 그 전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먼저 그 KT하고 대화를 하는 게 순서예요. 주주로서. 네네. 주주로서. 우리 같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 그렇게 하는데 공개적으로 안 된다. 비공개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고쳐라고 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주총에서 행동하고 이런 단계를 밟아가요. 그런데
그런 사전적인 거 전혀 그동안에 없다가 갑자기 나와서 주총 때 이렇게 하는 걸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니죠. 그걸 그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말 자체의 신빙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꽤 생각합니다. 괜찮은 제도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총이 여기서 나오니까 이번 주인데 31일이에요. 31일인데 지금 뭐 대표이사를 다시 또 선임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럴 경우에는 경영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네, 경영 예.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임시 주총을 해야 돼요. 지금 같은 그렇죠.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런 뭐 사실 추총 업무를 하는데 돈이 상당히 엄청 듭니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리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러면서 기업 지배 구조가 취약하다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그 배짱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 얼굴의 두께가 너무나 궁금하고요. 얼굴의 두께가 궁금하다는 말씀. 자, 뭐 포스코도 사정권에 있다, 뭐 등등등해서 아유 포스코 사장님은 그 신년 인사회에 초대도 못 받고. 저기도 같이 못 가셨죠. 다보스 포럼도 같이 못 가고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포스코는 이번에 주총에서 넘어갔는데 네. 그 이유는 임기가 아직 1년이 남아 있어요. 1년이 남아 근데 있어요. 이번 주총에서 물러나게 하려면 특별 결의를 해야 돼서 네. 3분의 1을 모으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아마 자진해서 나가도록 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까. KT가 정리되면은 네. 다음번은 포스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세무조사도 KT하고 하고. 세무조사도 하죠 요새. 네. KT하고 포스코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고 싶어하는 자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캠프에서 몸담았던 분들이 제일 하고 싶은 자리 중에 하나가 KT나 포스코 사장인데 이것이 대통령 선거 전리품처럼 사용이 된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를 후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자 부동산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실이 집값 하락하고 공시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뭐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금리 올라가고 집값 떨어지고 공시 가격 하락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정부의 노력 덕분에 집값이 공시 가격이 떨어졌다. 네. 국민께 한 약속은 확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공교로운 거죠. 공교로운 거고 지금은 글로벌로 다 이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고 자산 가격에 꼈던 거품이 다 제거가 되고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여기에서 우리나라만 자유롭게 뭐 시장이 오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내렸으니까 이제 공시 가격을 내려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세수에 가져올 펑크는 얼마나 간주를 그게 하고 문제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에 세금을 깎아주는 걸로 뭐 마치 막 복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지로 써야지 될 어떤 세수는 모자란 것이고 실제로는 부자들의 세금만을 그렇죠. 깎아주는 그런 결과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대적으로 자신들이 마치 그 원하는 거 해줬지 않느냐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그러면 경제가 박 지금 교수님. 나빠진 거는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전 정부 탓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특히 정부 고위 관계자나 대통령실에서 말을 하면 할수록 정책 신뢰가 없어지고 그 말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 이거 3살 먹은 애들도 다 아는 집값이 지금 급락하고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마치 정책을 잘해서 그런 것 같이 이런 기회에 쓱 끼워 넣어서 선전하는 거. 이건 초등학생 수준도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좀 창피한 줄 좀 제발 좀 창피한 거를 좀 아시고 자기들이 한 거 책임질 거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한 것들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말씀을 하셔야만 신뢰가 쓰는 거예요. 정책은 신뢰를 잃게 되면은 집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결국 민생 경제가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선순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이 세금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지금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극히 적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세금 떨어졌다고 해서 부동산의 매매가 활성화되느냐? 특히나 아니라는 거죠. 금리가 상당한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지금 예. 글로벌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나
혹은 뭐 회복을 일으키기는 힘든데 지금 세금을 깎아줬다는 것만 생색을 내는 것이 과연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인가? 자, 세금이 깎아졌어요. 예. 조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네, 드리면 박 예를 교수님. 들어서 집값이 지금 떨어진 게 자기들이 잘해서 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사실은 집값이 너무 떨어질까봐 안 떨어지도록 세금을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뭐 보유세 비율도 낮춰주고 세율도 낮춰주고 그러네. 이런 것들을 해서 집값 떨어지는 걸 막는 정책을 해놓고 열심히 막았어요. 그래놓고 집값 떨어진 거는 자기들 정책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좀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좀 안 맞네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세금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드랜딩 하면 안 되니까 경착륙 할 수 있게 조금 이렇게 그래도 부동산 경기를 살렸느냐. 그것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없다는 진단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다. 예. 그러면은 두 번째 걱정이 이제 두 가지가 생기는데 하나는 그러면 이거 세수 부족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세수 부족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는 게 공시가격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세금을 거두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작년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대폭 낮췄어요. 한 35% 확. 그렇죠. 재산세는 60에서 40% 낮춰졌어요. 자,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집값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세부담을 줄여준다고 해서 낮췄어요. 그리고 낮췄죠. 공시가격 자체는 사실 매년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아요. 예.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데 이걸 작년에 왕창 낮춰줬는데 올해 계속 유지를 한다면은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 2, 3조 원의 세수 결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으로 이제 있죠. 고지되는 금액도 상당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만 해도 세수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은 체납도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분납도 많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또 세수 절감, 그러니까 세수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일단 이 감세라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 강화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일찌감치 해왔고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아는데 지금 다른 설명들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감세가 중산층이나 서민한테 돌아가는 그런 혜택은 없다고요. 없죠. 재산세하고 종부세 내는 분들 세금 깎아준 거예요, 지금. 게다가 이제 법인세도 줄어들 겁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뭐 60% 이상씩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줄어들 것이고 소득세도 줄여준다고 했으니까 소득세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로 다 세수 결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앞으로 이제 재정 지출이 늘어나야지 복지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부동산 분야에도 복지가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올해 세수분하고 내년에 이제 예상되는 거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세 같으면 작년에 본 거를 올해 걷어들이는 거죠. 소득세나 이거는 5월달에. 그런데 올해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법인세, 소득세가 낮을 거고요. 올해 당장의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종부세 같은 건 원래 지금 나오니까요. 당장에 세수 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거래세도 빠지네요. 이것도 엄청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정부가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반도체법 K-칩스법이라고 해서 한 세액공제 늘려주는 거 그건 내년부터 이제 추가로 한 2년 동안에 4조 내지 5조가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굉장히 지금 세수 전망이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쨌든 부자들과 법인세는 지금 부자들이나 법인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좀 적게 내는 게 맞아요. 자기 수입이 적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율을 다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이미 낮춰줬죠. 다 낮춰졌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서민들은 복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경기가 어려울 때 사실은 세금을 더 걷어서 여력이 있는 분한테 더 걷어서 취약한 계층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여력이 있는 분들 세금은 덜 거두고 더 깎아주고 그리고 나서는
재정적인 지출 여력은 없어지고 그러면 어려운 분들은 알아서 살아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얘기하신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조정을 한다면 네네. 지금 말씀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할 수밖에 없을 걸. 근데 그렇게 될 공산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예. 조산모사인데다가 조산모사죠. 그다음에 깎아준 것보다는 훨씬 덜 걷어들일 텐데 요건 엄청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자 예. 재산세율, 종부세율 낮췄습니다. 근데 이걸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방식을 변경시켜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5%였던 거를 시가의 95% 공시가의 95%였던 걸 60%까지 낮췄는데 이거를 80으로 올리면 사실은 세율은 낮췄지만 내는 돈은 그만큼 세율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만큼 낮춰지지는 않는 조산모사를 근데 안 하면 세수 빵꾸 날걸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정부가 큰 틀의 큰 그림을 가지고 네. 경제 운영을 하지 않고 정말 땜박식으로 그때 아이고, 알겠습니다. 대응한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네, 힘이 되는 경제 김윤경 기자, 박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